당장 저자의 목을 베어라!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형장이었습니다. 부슬비가 종일토록 내리고 있었고 사형수 뒤편 구경꾼들 틈으로 한 젊은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 하나를 품에 꼭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도포 자락 안쪽에서 비단실 한 가닥이 아침 햇살에 살짝 반짝였습니다. 그 호리병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기에 사내는 천리 길을 마다 않고 이 형장까지 비를 맞으며 달려온 걸까요? 명잔의 안방극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에 윤진사댁이라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99칸 기와집에 하인이 20명. 사랑채 마루에는 늘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안채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요. 그 살구나무 아래에서 15살 윤서아 씨는 매일 새벽 검을 휘둘렀습니다. 양반가 교수가 검을 쥐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윤서아 씨의 아버지 윤진사는 막내딸의 그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두었습니다. 저것이 사람을 베려고 익히는 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고 익히는 검이니 굳이 막을 일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안채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윤서아 씨는 그저 묵묵히 검을 쥐었지요. 글공부도 사내 형제들 못지않게 깊이 들어갔고 검은고도 가야금도 익혔으며 의서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느 양반과 교수와는 달랐지요. 그런 윤서아 씨에게는 어릴 적부터 정혼한 사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같은 안동 땅의 최학사 댁 외동아들 승호 도령이었지요. 승호 도령은 윤서아 씨보다 2살 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비범하여 10살에 사서 삼경을 떼고 12살에 시를 지었지요. 두 집안은 양가의 자식들이 한 살이 채 되기 전에 정혼을 맺어두었습니다. 윤서와 승호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기에 어릴 적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동네 우물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어느 해 단오 윤서가 7살이고 승호가 9살이던 그 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호리병 한 쌍을 만들었습니다. 청자 빛깔 작은 호리병에 각자의 이름과 그날의 날짜를 새겨 한 개씩 나눠 가졌지요. 그 모습을 본 윤서의 할머니가 어린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윤서야, 너는 이 호리병을 평생 간직하거라. 그러나 명심하여라. 참된 사랑이란 멀리서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어린 윤서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럼 무엇이옵니까, 할머님? 할머니의 눈이 살구나무를 향했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함께 걸어가는 것이란다. 한 사람이 앞서 가면 다른 한 사람이 따라가고, 그래도 아니 되면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지. 어린 윤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옵니까? 그래, 내가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게다. 윤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는 그 작은 호리병을 품에 꼭 안고 살구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 어린 윤서가 할머니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8배의 세월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윤서가 15이 되었을 때 승호는 어느덧 17살이 되어 있었지요. 승호 도령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난 글방 영재였습니다. 그해 가을 향시에 합격하여
한양 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도성에서 내려온 늙은 학사들도 승호의 글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의 글은 그저 글재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라야 이런 글이 나옵니다. 승호는 항상 차분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에도, 어른들이 다투는 자리에서도 승호는 그저 한 발짝 물러서서 가만히 듣기만 했지요. 그리고 그가 말을 꺼내면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승호 도령의 아버지 최 학사는 본디 한양에서 홍문관 교리를 지내던 분이었지요. 그러나 10여 년 전 당파 다툼에 휘말려 벼슬을 내려놓고 안동으로 낙향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든 성품은 도성에서도 유명했지요. 옳다고 믿는 일에는 임금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권신에게는 절대 머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이나 보고 살자. 한양 일은 잊어버리자. 최 학사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옛 동문 가운데에는 지금도 한양 조정에 남아있는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 승호가 윤서를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살구나무 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그 무렵이었지요. 승호가 윤 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사랑채에서 윤 진사와 그를 논하고 나서는 길에 마당의 살구나무 아래에서 윤서를 만났습니다. 아씨, 그 검 한번 보여주시오. 윤서는 머뭇거리다 검을 내밀었습니다. 승호가 그 검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이 검을 매일 새벽 휘두르시는 건 맞습니까? 예, 도련님. 무엇을 위해서요? 윤서는 한참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옵니다. 무엇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만일 약해진다면 도련님께서 저를 평생 짊어지셔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저는 그것이 싫사옵니다. 저는 도련님과 나란히 걷고 싶사옵니다. 승호가 검을 윤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구꽃 빛깔로 가만히 흔들렸지요. 아씨가 검을 휘두르신다면 저는 더 깊이 글을 읽겠습니다. 그래야 나란히 걸을 수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살구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기로 정해진 날짜는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 달이었습니다. 양가에서는 이미 혼수를 갖추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도 두 집안의 잔치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잔치는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추수가 막 끝나가던 그해 음력 9월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이 안동까지 내려왔습니다. 말탄 의금부 나졸 10여 명이 새벽녘에 최 학사 댁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지요. 최 학사는 어디 있느냐? 영모죄로 잡으러 왔으니 썩 나오너라. 승호의 아버지 최 학사는 흰 두루마기 차림으로 마당에 나와 섰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가을 새벽 안개처럼 차분했지요. 내가 무슨 영모에 가담했단 말이오. 한양에서 잡힌 역적 박모 씨의 자백 가운데 영감의 이름이 나왔소이다. 함께 모의했다는 증언이 있소. 최 학사는 너털웃음을 지으셨지요. 내가 한양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거늘 한양의 모의에 무엇으로 가담했다는 것이오. 그것은 일금부에서 가려낼 일이오. 그 자리에서 최 학사는 묶였습니다. 그리고 승호의 어머니가 살려달라 매달리는 한가운데에서 의금부 나졸들의 눈빛이 안채로 향했지요. 이 댁의 아드님은 어디 있소? 승호 도련님께서는 안 계시옵니다. 거짓말 마시오. 함께 잡아 올리라는 어명이오.
승호는 그날 마침 글을 짓는다고 살구나무 아래에서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햇살이 유난히 노랗던 것이 마지막이었지요. 의금부 나졸들이 살구나무 아래로 닥쳐오는 모습을 본 승호는 일어서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가겠소이다. 승호는 그저 책을 덮고 그렇게 말했지요. 그리고는 잡혀가는 그 길에서 안채 쪽을 단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안채 담장 너머로 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곡소리를 듣고 살구나무 아래로 달려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살구나무 아래에 서서 멀어져 가는 승호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떼지도 손을 뻗지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승호가 잡혀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안동 땅 모든 집에서 그 일을 두고 수군거렸지요. 최 학사 댁은 멸문지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요. 한양박 권신이 이번에 작심하고 옛 정적들을 쳐낸다는 소문이 있소. 영모죄에는 3대를 죽이는 것이 법이라 했으니 승호 도련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그런 소문이 윤 진사 댁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윤 진사는 사랑채에서 한참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윤서를 사랑채로 부르셨습니다. 윤서야. 내 정오는 이제 깨졌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내가 평생 그 자리를 지킨다 하여도 그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또 살아 돌아온다 한들 그 가문은 멸문되었을 게다. 너에게 다른 혼처를 알아보아야겠다. 아버님, 내 말을 듣거라. 한양 김판서 댁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기별이 있다. 너만 한 교수를 만나기 어렵다 했다. 윤서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 마루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한 가지만 청하겠사옵니다. 무엇이냐? 제가 직접 한양에 다녀오겠사옵니다. 윤 진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승호 도련님의 일이 정녕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오겠사옵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멀리서나마 한 번 뵙고 오겠사옵니다. 이 무슨 망발이냐? 양반과 교수가 한양 천리 길을 어찌 다녀온단 말이냐? 아버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저는 가겠사옵니다. 윤 진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윤서의 어머니가 안채에서 윤서를 끌어안고 우셨지요. 이 어미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무슨 잘못을? 어머님, 잘못하지 않으셨사옵니다. 다만 제가 도련님과 약속을 했사옵니다. 윤서가 옷고름 안쪽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호리병에는 그분과 제가 7해 전 살구나무 아래에서 새긴 약속이 있사옵니다. 한 사람이 앞서 가면 다른 한 사람이 따라가는 것. 그래도 아니 되면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것. 할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었사옵니다. 어머니가 호리병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지요. 이 호리병이 한 짝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옵니다. 한양으로 잡혀가는 그 길에서도 그분이 이 호리병을 품에 가지고 계실 것이옵니다. 제가 만일 여기 머무른다면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이실 것이옵니다. 어머니는 끝내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윤서의 손을 꼭 잡고 우셨지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윤서는 안채 자기 방에서 머리를 풀었습니다. 한 자가 넘는 검은 머리채를 가위로 한 칼에 잘라냈지요. 그리고는 사내의 도포와 갓을 차려입었습니다.
미리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갖춰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곳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사대부 댁도령이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어딘가 더 깊고 더 단단해 보였지요. 어머님. 윤서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지요. 몸 조심하거라. 부디 살아서 돌아오너라. 예, 어머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윤서에게 내미셨습니다. 이 안에 노자가 있다. 그리고 어미가 너에게 주는 가락지가 들어있느니 한양 가서 노잣돈이 떨어지거든 이것을 팔아 쓰거라. 윤서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는 살구나무 아래를 지나 새벽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새벽 안개가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 시각 안채마루에 앉은 어머니는 새벽 안개 너머로 사라지는 윤서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윤서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자기 호리병이 들려 있었지요. 윤서가 잠시 호리병 한 짝을 어머니께 맡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잠시 가지고 계셔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 돌아오면 다시 받겠사옵니다. 만일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윤서는 그 말의 끝을 잊지 못했지요. 윤서는 안동에서 한양까지 1000리 길을 산의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두려웠지요. 사람들의 시선, 길 위의 어둠, 산짐승의 울음소리. 그러나 윤서는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 길에서 윤서는 한 가지를 깨달았지요. 사람이란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갓을 똑바로 쓴 채 당당히 걸어가면 누구도 함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자락 주막이었지요. 윤서가 늦은 저녁을 들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한 늙은 선비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늘어진 노인이었지요. 도포는 낡았지만 갓은 정갈했고 술잔을 든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윤서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술잔을 들고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도령. 한양 가시는 길이오? 예, 어르신. 어디 양반가에 찾으시오? 안동 윤진사 댁손이옵니다. 노인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안동 윤진사. 좋은 가문이지요. 그 댁에 영재 도령이 두 분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어느 분이요? 윤서는 잠시 말이 막혔지요. 윤진사 댁 아들은 둘인데 둘 다 한양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큰형은 안동에서 글방을 차리고 있었고 작은형은 외가에 가 있었지요. 노인이 그것을 알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윤서는 그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깊고 맑았지요. 거짓을 더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 댁 자제가 아니옵니다. 저는 도령이 아니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앉으시오. 늙은이가 술 한 잔 권하고 싶소이다. 윤서가 노인의 자리로 옮겨 앉자 노인은 술 대신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한양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오. 정혼자가 옥에 갇혔사옵니다. 영모죄이옵니다.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안동 최학사 대기로구먼. 윤서가 깜짝 놀랐지요. 어찌 아시옵니까? 늙은이가 한양에 있을 적 최학사를 잠시 알고 지냈소.
그분은 결코 영모에 가담할 분이 아니지요. 이번 일에는 다른 까닭이 있을 것이요.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기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오. 그리고 진정한 결백은 입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라오. 윤서가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한양까지 함께 갑시다. 늙은이가 짐이 되지는 않을 것이요. 한양 사람들의 얼굴은 늙은이가 좀 알고 있소이다. 그날 이후 윤서의 천리 길에는 송노인이 함께였습니다. 한양에 닿은 윤서와 송노인은 도성 동쪽 한적한 객사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송노인은 어디 옛 친지의 집이 있다 했지만 그 집에는 가지 않고 윤서의 곁에 머물렀지요. 낭자, 우선 한양 사대부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아야 하오. 윤서는 사대부 도령 차림으로 한양 시정을 거닐었습니다. 송노인이 그 길을 안내했지요. 종로 거리의 책방, 운종가 술집, 성균관 근처 글방까지 한양의 사대부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차근차근 모아갔습니다. 이번 영모 사건의 주모자라는 박모 씨가 어째 너무 쉽게 자백을 했다 하더이다. 그자가 자백 사흘 만에 옥중에서 죽었다지 않소. 옥중에서 죽기 직전 누구의 이름이 더 나왔다는 풍문이 있소. 한 사람도 아니고 7이요. 그중 5은 이미 잡혀 들어갔지요. 공교롭게도 그 7분이 모두 박권신 영감과 10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분들이 올시다. 윤서의 가슴이 차게 식었습니다. 박권신. 그 이름이 핵심이었지요. 박권신은 당시 이조참판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한양 조정의 권세가 그의 손에 절반 가까이 쥐어져 있었지요. 임금의 신임이 두터운 자였고 신하들이 모두 그의 눈치를 살피는 자였습니다. 송 어르신. 이 일은 박권신이 옛 정적들을 한꺼번에 쳐낸 일인 듯하옵니다. 그렇소. 다만 그것을 증명할 무엇이 있어야 하오.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송노인은 윤서를 데리고 운종가 책방 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 주인은 송노인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깊이 절을 올리는 것이었지요. 어르신, 어인 일이시옵니까? 오랜만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왔소이다. 송노인은 운종가 책방 주인의 도움으로 한양 의금부 안에 있는 한 늙은 서리와 줄을 댔습니다. 그 늙은 서리는 박권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였지요. 박권신에게 옛날 자기 아우가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기에 박권신의 행적을 오랫동안 몰래 기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박권신 영감께서 이번 영모 사건의 자백을 받아내신 그 자리에 박 영감 댁 청직이 한 명이 함께 있었다 하옵니다. 그자가 박 영감의 손짓에 따라 자백서를 받아 쓴 것이 옳시다. 그 청지기의 이름이 무엇이오? 이만석이라는 자이옵니다. 박 영감 댁에 10년 넘게 부리는 청지기이옵니다. 윤서가 송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만석. 그자를 만나야 하옵니다. 이만석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박권신댁 청지기인 자가 한양 외인의 청을 들어줄 리가 만무했지요. 그러나 윤서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이만석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셨지요. 그 어머니가 지난해부터 안질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안질로 시력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위해 이만석이 한양 의원을 여러 찾아다녔으나 모두 고치지 못했다 했지요. 윤서는 의서를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안동에서 만난 늙은 의원에게서
앉을 처방을 익혀둔 일이 있었지요. 송 어르신, 그 어머님을 제가 한번 보겠사옵니다. 윤서는 사대부 도령 행세를 그만두고 떠돌이 의원 차림으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박권신댁 행랑채 근처 골목에서 이 만석을 우연히 마주친 척했지요. 어머님의 안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안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이다. 한번 보아드리리다. 이 만석은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윤서가 처방한 약을 어머니께 사흘간 드리자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의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지요. 이 만석이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원 날이 무엇이든 청하시옵소서. 윤서는 그 자리에서 청하지 않았지요. 며칠을 더 어머님께 약을 드리고 이 만석과 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늦은 밤, 이 만석과 단둘이 있을 때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만석 어르신, 한 가지 여쭙고자 하옵니다. 이번 영모 사건의 자백이 정녕 진실한 자백이옵니까? 이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원 나리께서 어찌 그 일을? 제가 안동 사람이옵니다. 안동에 잡혀간 분의 가족이 저희 옛 어른이옵니다. 이 만석이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지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의원 나리, 어머님의 눈을 살려주신 은혜는 평생 갚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저도 차마. 윤서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 어머님의 눈을 살리신 것이 저희 의술이라면 한양 7 가문의 목숨을 살리시는 것은 어르신의 한마디이옵니다. 이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이 만석은 자기 품속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지요. 이것은 박영감 나리께서 역적 박모 씨에게 친히 써 보내신 밀서이옵니다. 자백을 받기 전에 박영감께서 그 자를 회유하시며 주신 글이었지요. 이름을 댈 7 사람의 명단이 그 안에 있사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 밀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자가 죽기 전 그 밀서를 저에게 맡겼사옵니다. 윤서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권신의 친필로 쓰인 7 사람의 이름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 셋째 이름이 바로 안동 최 학사였습니다. 윤서는 그 밀서를 품에 안고 객사로 돌아왔습니다. 송 노인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지요. 이만한 증거가 있다면 임금께 올릴 수 있겠소. 어찌 임금께 올리옵니까? 박권신이 임금의 곁에서 모든 글을 가로채는데. 송 노인이 윤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낭자, 임금께 글을 올리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오. 신문고가 있고 미복자맹이 있고 직소가 있지요. 내가 한양에서 임금께 직소를 올릴 수 있는 분을 한 분 알고 있소이다. 사간원 정원 이모 씨라는 분이지요. 그분에게 이 밀서를 전하면 임금께 닿을 것이요. 어르신, 그분과는 어찌 닿으시옵니까? 송 노인이 빙긋이 웃었지요. 늙은이가 한양에 있을 적 그분과 잠시 같은 자리에 있던 일이 있소이다. 윤서는 송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송 노인이 그저 떠돌이 늙은 선비가 아니라는 것을 윤서는 그 순간 어렴풋이 깨달았지요. 그러나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송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을 까닭이 있을 것이었지요. 오늘 밤 사간원 정원 이 정원댁으로 가십시다. 늙은이가 안내해 드리리다. 그날 밤 자시 무렵이었지요.
사간원 정원댁 사랑채에서 윤서가 직접 그 밀서를 이정원에게 전했습니다. 이정원은 송노인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깊이 절을 올리는 것이었지요. 어르신, 살아 계셨사옵니까? 송노인이 손을 가만히 들어 막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을 마시오. 다만 이 밀서를 임금께 닿게 해주시오. 예, 어르신. 사흘 내로 임금께 닿게 하겠사옵니다. 윤서는 그 밤 객사로 돌아오는 길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사흘이면 승호 도령이 살아날 수 있었지요. 윤서의 가슴 안에서 호리병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은 윤서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사간원 정원, 이정원댁에 의금부 나졸이 들이닥쳤지요. 이정원이 한밤중에 외인을 만나 임금의 인장이 든 글을 받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박권신의 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정원은 그 자리에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채에서 박권신의 밀서가 발견되었지요. 그 밀서가 어떻게 박권신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의금부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객사에서 그 소식을 들은 것은 그날 한낮의 일이었습니다. 송 어르신. 윤서가 객사에 뛰어 들어갔을 때 송노인은 자기 방에 단정히 앉아 있었지요. 어르신, 이정원이 잡혀갔다 하옵니다. 송노인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어르신께서도 알고 계셨사옵니까? 낭자. 한양일이 그리 쉽게 풀릴 자리가 아니라오. 송노인이 자기 도포 자락 안쪽에서 작은 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치 남짓한 옥패였지요. 그 옥패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송노인의 손이 떨렸지요. 낭자. 이 늙은이가 누구인지 이제는 말씀드려야겠소. 윤서가 가만히 송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늙은이는 임금의 청직이었소이다. 10년 전 임금께서 사사로이 곁에 두셨던 청직이었지요. 10년 전 어떤 일로 한양을 떠나야 했고, 그 후로는 임금을 뵙지 못하였으나, 이 옥패만은 임금께서 직접 새겨주신 것이라 평생 품에 지니고 다녔소이다. 어르신, 이 옥패를 임금께서 보시면 이 늙은이가 누구인지 알아보실 것이요. 그때는 이 글이 임금의 손에 직접 닿을 수 있겠지요. 송노인이 그 옥패와 다시 새로 쓴 밀서의 사본을 윤서에게 내밀었습니다. 낭자,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내일 한양 종로 거리에 임금께서 미복자맹을 나오신다는 풍문이 있소. 임금께서는 늘 같은 시각에 같은 골목을 지나신다오. 그 골목에서 이 옥패를 임금께 직접 보이시오. 어르신께서는 늙은이는 다른 일을 좀 보고 가리다. 박권신의 청직이 이 만석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오. 그자가 살아있어야 임금 앞에서 증언할 수 있을 것이오. 윤서는 그 옥패를 받아 들고 송노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송노인의 얼굴에 떠오른 그 미소가 어딘가 마지막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윤서는 그 까닭을 묻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종로에서 다시 뵙겠사옵니다. 그러하리이다. 낭자. 윤서가 객사를 나섰지요. 그리고 그것이 윤서가 송노인을 산 사람으로 만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박권신의 수하 5이 송노인이 머물던 객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송노인은 그곳에 없었고 박권신의 청직이 이 만석을 빼돌리던
길목에서 그들과 맞닥뜨렸지요. 송노인이 이만석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그 다섯을 막아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검을 휘두르려 하느냐. 박권신의 수하 가운데 하나가 비웃었지요. 누구든 간에 영감님 청받고 온 길이요. 살리지 마라 하셨소. 송노인이 도포 자락을 가만히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칼 한 자루를 그 도포 안쪽에서 꺼냈지요. 늙은 손이었지만 그 손이 검을 잡는 방법만은 어딘가 매서웠습니다. 송노인은 그 다섯 가운데 셋을 베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두 명의 칼을 동시에 받지는 못했지요. 송노인이 무너져 내릴 때 그분의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서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글이었지요. 이만석은 그 사이에 멀리 도망쳤고 윤서가 일러둔 운종가 책방 주인의 집에 닿았습니다. 송노인의 죽음은 그날 새벽이 다 가도록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요. 윤서는 그 시각 객사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녘 꿈에서 송노인을 보았지요. 송노인이 살구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차게 식어 있었지요. 새벽이었습니다. 윤서는 운종가 책방 주인의 기별을 받았지요. 의원 날이 어젯밤 늦게 이만석 어른이 저희 집에 닿으셨사옵니다. 그러나 송 어르신께서는 윤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책방 주인의 안내로 송노인의 시신을 찾은 것은 그날 새벽 어느 외진 골목에서였습니다. 송노인은 도포에 피를 가득 묻힌 채 골목 담장에 기대어 앉아 계셨지요. 손에는 종이 쪽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그 손을 펴서 종이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낭자에게 늙은이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소. 옥패를 임금께 직접 보이시오. 늙은이의 옛 이름은 송하기기라 하오. 임금께 그 이름을 아르시오. 다만 마음을 잃지 마시오. 끝까지 걸어가시오. 윤서가 종이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송노인의 그 늙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송노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살구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잠든 노인 같았지요. 윤서가 송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끝까지 걷겠사옵니다. 그리고 그날 한낮의 일이었지요. 한양시정에 큰 방이 붙었습니다. 역적 안동 최 학사의 아들 최승호. 내일 새벽 형장에서 처형을 집행한다. 박권신이 이정원의 사건을 빌미로 이를 급히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박권신의 손에 임금의 결재가 떨어진 것은 그날 오후의 일이었지요. 윤서가 그 방을 보았을 때 윤서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이었습니다. 송노인은 가셨고 이정원은 옥에 갇혔고 이만석은 숨었으며 임금의 미복자맹은 박권신이 막아둘 것이었지요. 사방이 닫혔습니다. 윤서는 그 밤 종로 거리의 어느 빈 폐사찰에서 홀로 앉았습니다. 호롱불 한 점만이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윤서가 도포 자락 안쪽에서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청자 빛깔 작은 호리병. 그 위에 새겨진 작은 글씨. 7해 전 살구나무 아래에서 새긴 그 약속의 날짜.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양에 닿은 이래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한 방울이 떨어지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호리병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무너져 한참을 울었지요. 그러다 윤서는 어느 순간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사찰 천장 너머로 새벽 별이 하나 떠오르고 있었지요. 윤서의 가슴 깊은 곳에서 7해 전 살구나무 아래에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멀리서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란다. 윤서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처음으로 깊이 들어왔지요. 7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그 빈 폐사찰의 새벽별 아래에서 비로소 풀려나왔습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곁에 있을 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앞서 가면 다른 한 사람이 따라가고, 그래도 아니 되면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것.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끝내 길의 끝에 닿는다면 그 끝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었지요. 윤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폐사찰 마루에 놓인 옥패가 호롱불빛에 가만히 빛났지요. 송 노인이 남긴 옥패. 그 옥패에 작은 새 한 마리. 그리고 윤서가 또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송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종이 쪽지의 그 글. 옛 이름은 송하깃이라 하오. 송하깃. 송하깃이라는 이름. 윤서가 한양에 닿은 후 운종가 책방에서 본 옛 문집들 가운데 그 이름을 본 일이 있었지요. 영조 즉위 직후 임금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청직이었다는 그 송하깃. 10년 전 어떤 일로 사라졌다는 그 송하깃. 박권신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임금의 미복자맹이지 임금의 옛 청지기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자기 가슴을 가만히 두드렸지요. 그리고는 호리병을 도포 자락 안쪽에 깊이 넣었습니다. 옥패도 함께였지요. 윤서의 눈빛이 처음 안동을 떠날 때처럼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어르신, 끝까지 걷겠사옵니다. 그 새벽의 마지막이었지요. 윤서가 폐사차를 나서서 한양 한복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윤서는 운종가 책방 주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이 만석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기기 위함이었지요. 이 만석 어르신, 오늘 새벽 형장으로 함께 가셔야겠사옵니다. 살아서 가셔야 하옵니다. 이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원날이 어머님의 은혜를 갚을 자리옵니다. 함께 가옵니다. 윤서는 책방 주인에게도 한 가지 부탁을 했지요. 이 옥패를 사가놓은 어른들 가운데 살아계신 누구에게라도 전해 주시옵소서. 송하깃이라는 옛 이름과 함께 말이옵니다. 그분들 가운데 송 어르신을 옛적 임금 곁에서 배웠던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것이옵니다. 윤서는 옥패의 사본을 만들어 책방 주인에게 맡기고 진본은 자기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도포 자락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형장이 있는 일금부 마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새벽 안개가 가득한 한양길이었습니다. 부슬비가 종일토록 그치지 않고 있었지요. 새벽 형장이었습니다. 승호 도령이 흰 죄수복을 입고 형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분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큰 소리로 죄목을 읽어 내려갔지요. 역적 안동 최 학사의 아들 최승호. 부친의 영모에 가담한 죄로 처형을 집행하라. 박권신이 사형 집행 자리에 친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의 도포는 검은 빛이었고 갓의 모양은 위엄을 갖추고 있었지요. 형장 구경꾼들 가운데에는 이름 모를 사대부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당장 저자의 목을 베어라. 박권신의 명이 떨어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시오. 형장 한쪽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보았지요.
한 젊은 사내가 비를 맞으며 형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청자 빛깔 작은 호리병이 안겨 있었고 손에는 작은 옥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이놈, 어디 형장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박권신이 호통을 쳤지요. 그러나 그 젊은 사내가 한 발짝씩 다가올 때마다 박권신의 얼굴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사내의 도포 자락 안쪽에서 흘러나온 비단실 한 가닥. 박권신의 눈이 그 비단실에 가서 멎었지요. 윤서가 형장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박권신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박영감나리, 이 옥패를 보시옵소서. 윤서가 옥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권신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지요. 그 옥패의 작은 새 한 마리. 임금이 친히 새기신 그 옥패를 박권신은 10년 전에 한 번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옥패는 송하객의 옥패가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송하객 어르신께서 어젯밤 박영감나리의 수하 5에게 칼을 받으셨사옵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옥패를 임금의 손에 닿게 하라 하셨사옵니다. 형장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사간원 정원들 가운데 살아있던 한 분이 책방 주인의 기별을 받고 그 자리에 와 있었지요. 그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송하객 어르신이라면 임금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그의 옛 청지기가 아니시옵니까? 이 일을 임금께 즉시 아뢰어야 하옵니다. 박권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형장 한쪽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호위 무사들이 들어왔지요. 그 한가운데에 갓을 깊이 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지요. 임금이 미복으로 친히 형장에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송노인의 죽음의 소문이 임금의 곁에까지 닿은 것이었지요. 송노인의 옛 동문이었던 어느 노정승이 노인의 죽음이 박권신의 손에 있다는 글을 임금께 올린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 옥패는 송하객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옵니다. 그리고 박영감나리께서 역적 박모 씨에게 친히 써주셨던 밀서 한 장이 여기 있사옵니다. 박영감나리께서 옛 정적 7을 한꺼번에 쳐내신 글이옵니다. 이 자리에 그 자백을 받아 쓴 박영감댁 청직이 이 만석도 함께 와 있사옵니다. 이 만석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이 늙은 종이 박영감댁에서 10년을 부린 자이옵니다. 박영감나리께서 친히 자백을 만드시던 그 자리에 제가 있었사옵니다. 모두 거짓이옵니다. 박권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는 모두 모함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천천히 윤서를 향했지요. 그대는 누구인고? 윤서가 갓을 벗었습니다. 잘나는 머리가 어깨에 닿을 듯 짧았으나 그 얼굴은 분명 사내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안동 윤진사댁 막내딸 윤서이옵니다. 저 형장 가운데 무릎 꿇은 최승호 도령의 정혼자이옵니다. 형장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술렁였습니다. 임금의 눈빛에 깊은 빛이 일었지요. 그대가 한양 천리 길을 그 모습으로 걸어왔단 말인고. 예, 전하. 임금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영감을 잡아 가두라. 안동 최학사의 누명을 풀고 그 아들의 사형을 즉시 멈추라. 박권신이 무릎을 꿇은 채 끌려 나갔습니다. 그자가 끌려 나가는 그 길에서 박권신의 가산이 그날로 몰수당했지요.
그분이 10년 동안 한양을 휘둘렀던 그 권세가 그 새벽의 비 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윤서의 눈은 박권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눈은 형장 한가운데 무릎 꿇은 그 흰 죄수복의 사내를 향해 있었지요. 도련님. 윤서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승호 도령이 고개를 들어 윤서를 보았지요. 그분의 눈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윤서의 품에서 흘러나온 호리병을 보고는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아씨, 제가 왔사옵니다, 도련님. 윤서가 승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리병을 승호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승호 도령이 호리병을 받아들고 자기 품속에서 또 한 짝의 호리병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옥에서 모진 일을 겪으면서도 그분은 끝까지 그 호리병만은 잃지 않으셨지요. 승호 도령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은 이미 차게 식어 있었지요. 아씨, 천리 길을 어찌 함께 걷자 약속하지 않았사옵니까? 승호 도령의 눈에서 가만히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씨, 제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평생 놓지 않사옵니다. 승호 도령이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옥에서 받은 모진 매가 그분의 몸을 이미 안에서부터 갉아먹은 뒤였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숨을 뱉으며 윤서의 손을 가만히 쥐었지요. 그리고는 호리병 두 짝을 한 손에 모아 쥐고 그대로 윤서의 무릎 위에 머리를 누이셨습니다. 승호 도령은 그 자리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윤서는 그분의 머리를 무릎 위에 안고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형장의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지요. 안동 윤진사댁 살구나무가 그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 살구나무 아래에서 한 백발의 부인이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머리는 어느덧 백발이 되었으나 등은 고닫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그날 한양에서 안동으로 돌아온 후 한 번도 제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권하셨고 어머님이 우셨고 친정 형제들이 만류했으나 윤서는 그저 고개를 저었지요. 윤서는 안동에서 작은 글방 하나를 차렸습니다. 가난한 양반가의 자제들과 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윤서의 글방에는 사내 아이들만이 아니라 처녀들도 덜어 다녔습니다. 안동에서 처녀들이 글을 배운 첫 글방이었지요. 그 봄날의 살구나무 아래에서 윤서의 손에는 호리병 한 쌍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호리병 두 짝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살구나무 뿌리 옆 작은 흙구덩이에 함께 묻었지요. 함께 묻기로 약속한 호리병이었습니다. 그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살구나무 위로 흰 새 두 마리가 가만히 날아 앉았습니다.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의 곁에 꼭 붙어 앉아 있었지요. 새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무르다가 한 마리가 먼저 날아오르자 다른 한 마리가 그 뒤를 따라 함께 날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손을 모았지요. 사랑이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가 먼저 길의 끝에 닿아 버렸을 때에도 끝까지 그 길을 마무리 짓는 것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한양 천리 길을 남장으로 걸어 죽음 직전의 정혼자에게 마지막 손을 내민 안동 윤진사댁 막내딸의 이야기. 그 호리병 한 쌍이 살구나무 뿌리에 함께 묻힌 그 봄날의 이야기는 안동 땅에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